오늘 같이 돌아다닐 곳은 곡성의 도깨비 흔적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도깨비 살을 쌓았다는 마천목 장군 사당을 찾아가서 마천목의 어떤 사당과 어떤 흔적들을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고요. 그 다음에 마천목이 도깨비를 부려서 쌓았다는 섬진강가에 도깨비 살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장이 형성됐는지 또는 어떤 것이 도깨비 살인지 한번 보는 것이고, 이제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풀려져 나올 것인가, 그래서 문학적이나 어떤 음악적인 음악으로 어떻게 풀어져 나올 것인가. 마천목 장군님을 좌명공신이라고 해요. 좌명공신, 지금 현재 왕이 내려준 것이 노권, 이제 뭐 그것이 보물 지정돼 있는데, 뭐 이름 자체가 좌명공신 노권으로 돼 있는데, 좌명이라는 뜻은 이제 공신은 그냥 공을 세운 신하고, 좌명은 하늘의 명령을 받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을 받은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태종이니까 태종이 왕자의 난을 일단 평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태종이 있게 한 하늘의 뜻을 받든 공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명 공신은 그러니까 왕의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금 내려준 것이죠. 태종께서. 이쪽에서 보면은 강이 막아져 있어요. 보세요. 사선으로 막아져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사선으로 막아져 있어요. 막아져 있는 이것이 바로 도깨비 살이에요. 아까 우리가 갔다 왔던 마천목 장군이 어렸을 때 여기에서 낚시질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를 했어요. 효도를 했는데 고기가 안 잡혀. 그래서 이곳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어떻게 하나 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파란 돌이 있었어요. 그 파란 돌이 있어서 그 파란 돌을 그냥 주워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그날 밤 도깨비떼가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여기 그 파란 돌 돌려달라는 거야. 그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였을 것 같아요? 파란 돌이. 자기 도깨비 대장. 그래요. 그 파란 돌이 자기 도깨비들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마천목 장군이 바로 도깨비 살을 쌓아주면은 자기 대장 파란 돌을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도깨비들이 이 뚝을 다 쌌어요. 하룻밤 만에 쌓아놓고.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신기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전시관도 보고 하니까 도깨비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생각났고 재밌었어요. 이 화창한 가을날 좋은 유적지와 그리고 또 도깨비란 우리 고유의 어떤 전통 문화를 찾아다니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이런 어떤 자연과 이 전통과 문화가 연결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고장에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도서관 안에서만 사람들을 만나다가 이제 도서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요. 사람들 만나면서 이게 진짜 소통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겨서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깨비는 우리 조상님이 준 최고의 보물 창고이기도 하고 최고의 문화예술 콘텐츠이기도 해요. 도깨비의 어떤 성격 자체가 자본주의하고도 딱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놀고 먹는 하여튼 최고의 어떤 선수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 또는 축제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오래된 물건이 변신을 하는 어떤 환경하고도 이렇게 맞아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총체적으로 어떤 우리나라를 일단 대표할 수 있고, 마지막 남은 콘텐츠로서 어떤 활약을 해볼 수 있는 산업 콘텐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도 같이 해보고 싶었었고요. 또 어린이들이 아 그렇구나, 지금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화책에서 어떤 모습을 조금 더 상향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에요. 인문학 이야기예요. 인문학 이야기인데, 인문학이 뭐죠? 자, 인문학 뭐예요?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인문학. 인간문학. 아이고,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인문학이 뭐예요? 우리 뭐 언어학, 뭐 문학, 모든 애들 좀 넓게 가면은 뭐 법학, 경제학까지 모두 다 인문학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인문학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역사도 포함되죠 지금.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인문학의 최종 목표는 잘 살려고, 우리 잘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뭔가 우리 삶에 어떤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인문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도 뭐 왜 하는데,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물음은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인문학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도깨비 이야기예요. 도깨비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도깨비 하면은 뭐 막연히 가지고 계시죠. 근데 도깨비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역사적으로도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깨비가 그렇다면은 인문학이 돼요. 도깨비가 우리 사는데 어떤 뭐 가치가 있는데? 라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는 것이 오늘 시간이에요. 인문학이기 때문에 하얀개 라든지 많이 무서워하거든요. 설화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요. 도깨비를 쫓아낼 때는 아마 그거 이야기 들었을 것 같아요. 어린이 있었을 때 내가 그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설화 속에서는, 우리 설화 같은 경우, 실은 설화는 요즘에는 다 어린이 동화로 들어가 있죠, 설화가.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설화 원본 같은 경우는 다 성인물이죠. 19금이 아주 많이 있어요. 설화는 거의 19금인데 우리가 싹 어떤 그 포장을 해가지고 어린이 지금 이야기로 들어와 있는데, 아마 그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도깨비가 과부 좋아하죠. 과부 좋아해서 과부한테 몸 뺏기고, 그 다음에 재산 뺏기고, 마음 뺏기고, 모두 뺏기고 난 다음에 과부한테 쫓겨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설화 속에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강렬하게 아마 왔던 것 같아요. 어린이한테는. 그래서 이 여성이 가장 무서운 걸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깨비 성격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지요, 그러지요. 자기 뜻대로 해주면은 착하죠. 뭐 또 이기적이다. 뭐 좀 해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설화 속에서는 좀 장난꾸러기적인 어떤 성격도 좀 가지고 있고 뭐 등등. 그런데 아까 뭐 사람 완전히 우리 서민들의 사는 모습하고 똑같아서 그냥 서민하고 똑같다 뭐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짓궂은 면도 있고 뭐 사람하고 똑같다, 사람하고 뭐 같다, 사람 비슷하다 생각하면 될 거야. 아까 같이 사람의 기운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기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은 노름을 해요. 노름을 해가지고 돈을 다 펐어요. 다 퍼가지고 상심이 깊어요. 상심이 깊어서 집을 터벅터벅 가. 그 도깨비가 탁을 지그시 바라봐요. 안 됐어. 저 녀석이 세상에 노름한 것은 그렇지만서도 그래도 하여튼간 돈 다 푸고 가는 모습이 안 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한테 명당짜리를 하나 점지를 해줘요. 그래서 부자를 만들어버려요. 아주 인간적인 것이죠. 지금 너무너무 하여튼 인간적인 너희들이 사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깨비가 가장 그러면은 무서워한 건데 가장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죠. 우리 이렇게 훌륭한 어린이들 많아요. 우리 곡성에서는 곡성이 도깨비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섬진강에 도깨비 살 있죠. 예, 섬진강에 도깨비 살이 있는데 섬진강에 도깨비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지형이 아름다운 것은 도깨비 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고, 그 다음에 설화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설화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 중에서 지금 나오죠. 메밀묵 서주죠. 마천목 장군이 도깨비들한테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메밀이에요. 뭐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좋아하는 건 많이 가지고 다 좋아해요. 막걸리 좋아하고 남성성이에요. 도깨비는 남성성인데 그 다음에 돼지고기도 참 좋아하고 그래요. 다 좋아하는데 소고기는 별로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야기 속에서 소고기는 안 나오고 돼지고기하고 막걸리만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메밀이에요. 메밀은 세계에서 제를 지내는 데 있어서 메밀로 제를 지내는 것은 세계에서 도깨비 단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메밀이 구황식품이에요. 식물이에요. 가장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척박한 땅에서도 비옥한 땅 말고 또는 하여튼 가뭄이 들었을 때 가장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식물들이죠. 빨리빨리 또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는 거 뭐 수수, 지금 방금 어떤 메밀, 뭐 감자, 고구마 뭐 그런 것들 구황식물. 우리 그러니까 서민들을 목숨을 살리는 어떤 음식이에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도깨비는 서민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 이야기하고 지금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음식, 아주 서민적인 존재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신비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신비한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한테 당해요. 결국은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 버려요. 이야기가 다 그렇게 끝나요. 우리 원래 도깨비 이야기는 그래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들어오면서 귀신 이야기가 섞이면서 도깨비가 사람을 뭐 해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섞어져 버린 거죠. 지금 귀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단 한 종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한테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괴물이죠. 괴물 군단이죠.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신하고 사람하고 사이를 괴물이라고 해요. 요물, 괴물. 그 사이에를 괴물인데 도깨비에 우리나라에서는 도깨비죠. 일본 같은 중국 같은 데서는 수없이 했던 종류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딱 한 가지로 도깨비로. 그래서 괴물, 요물 군단을 도깨비로 만들어놔 있어요. 도깨비 하나로. 근데 또 그것도 하여튼 다른 민족들하고 다른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런 다른 나라들하고는 완벽하게 다르죠. 사람한테 당해버려요. 사람 능력은 더 출중 하나. 사람한테 당해버리는 도깨비 하나 있다. 도깨비 이야기 찾기로 한번 가볼게요. 첫째, 도깨비 이야기 찾기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역사, 고대사 찾아오기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깨비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단 간략하게나마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학교에서 물어봤어요. 선생님들한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뭐였을까요? 자,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했더니 혹부리 영감? 네, 선생님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선생님들은 우리 전래 동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래 동화는 했더니 콩쥐팥쥐 나왔어요. 선생님들은 콩쥐팥쥐 나왔고 어린이들은 일단 월등하게 혹부리 영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설화, 대표하는 옛이야기는 콩쥐팥쥐하고 혹부리 영감이다. 근데 어린이한테는 혹부리 영감이 우리나라 대표 설화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기억이 하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혹부리 영감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자, 1번 한국, 2번 아니구나 중국이구나. 2번 터키, 3 일본, 4 우리나라. 자, 어딜까요? 응? 3번? 2번? 3번이 답이에요. 어른들은 뭐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도깨비 이야기로 해서 뭐 극을 만든다든지 무슨 연극을 하고 뭐 등등 뭐 공연물로 많이 만들어지고 뭐 노래부터 이야기부터 모든 것들이 혹부리 영감으로 돼 있으니까요. 초등학교 책에도 나온답니다. 혹부리 영감 이야기는. 근데 왜 일본 이야기일 것 같아요? 혹부리 영감 이야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교과서를 빼앗기죠. 저기 그림이 있어요. 일본 교과서 그림인데 우리 첫 번째로 가져온 책이 한문 독본이었어요. 한문 독본에 우리나라 한문 독본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조선어 독본 지금 그림은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한복으로만 바꿔 입었어요. 우리한테 일본에서 우리한테 책을 주면서 초등학교니까 국어 독본도 그렇고 한문어 독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줘요. 똑같은 이야기를 주는데 옷만 바꿔 입었어요. 한복으로. 물론 지금 이것이 23년도에 일본 우리 국어책 자체가 일본어책으로 바뀌죠. 일본 교과서로.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싹 아래 지우고 일본 교과서로 그대로 봐요. 위쪽에 있는 일본 교과서로 그대로 우리 국어책이 됐죠. 뭐 강점기 때는 국어책은 일본어책이었어요. 뭐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상기하고 넘어가야죠. 나라 빼앗기면은 국어책도 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죠. 이보다 더 안타깝죠. 자, 보세요. 우리 국어 교과서예요. 100년이 지났어요. 아까 1909년도에 최초로
우리 교과서에 들어왔죠. 일제강점기 때 교과서 들어왔는데 우리 교과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바꾸질 않았어요. 강점기를 계속 문화적으로는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어른들 잘못이죠. 우리가 나라 빼앗겨서 생겨난 이야기가 우리나라 아까 이야기했죠. 또 우리나라 최고의 설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어른 말고 어린이 여러분, 미안해요. 네, 어른들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다 저런 거 옳게 다 세울 수 있죠? 그래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른들은 안 돼. 이제 어른들은 자기 반성 잘 안 해요. 어른들은. 그렇지만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다 바로 세우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잘못하면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어린이들한테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 잘못했으면은 어린이한테도 미안해 이야기 하나 찾고 넘어갔어요. 이야기 찾기 됐고 두 번째 질문. 자, 우리나라 지금 도깨비에서 이제 역사를 한번 훑어볼게요. 문제 1번. 한국 축구 응원단 이름은? 붉은 악마 맞았어요. 붉은 악마. 온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수의 출판사 같은 경우에서도 방금 같이 치유 같은 경우는 오랑캐라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또 붉은 악마 응원단들이 붉은 악마를 온이라고 했었을까요? 온이는 지금 말하고 있는 어린이가 말하고 있는 온이는 일본의 가장 중심적인 우리 도깨비예요. 일본은 도깨비가 한 가지로 이렇게 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일본의 하여튼 중심 도깨비가 온이에요. 근데 붉은 악마가 온이일 수는 없을 것 같죠?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붉은 악마가 어떻게 문양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때 우리 2002년도에 정말 모든 국민이 빨간 옷을 입고 다 나갔죠. 자, 붉은 악마인데 생각나시죠? 이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붉은 악마를 한번 맹위를 떨쳤죠. 그 문양이 저 문양은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문양으로 전 세계 인식은 시켰죠.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 응원단들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생각이 없어서 중국 괴물을 갖다가 우리 축구단의 이름으로 만들었을까요? 뭐 조금 있다가 이야기도 한번 되겠지만 다시 역사학자들만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왜 그럴까요? 왜 역사학자들만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마디 더 해봐야지. 일단 중국 거니까. 일단 중국 거니까. 왜 역사학자들은 우리 지금 모든 국민이 가슴에다가 뭐 치우천왕을 달고 쫙쫙쫙쫙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외쳤고 응원을 하고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희한하게 바라봤죠. 그때 그 했던 때로 나와서 했던 몇만 명의 했던 그 운집해 가지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요. 붉은 악마 문양을 앞에 붙이고. 우리가 늘 인문학을 공부할 때는 늘 왜? 라고 계속 질문하는 것이에요. 왜? 왜 그러는 것인데? 이거 맞는 말이야? 좀 삐딱선을 타야죠. 지금 인문학 자체가. 실은 그것이 세상 사는 방법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생활하고 교육하고 그런 교육 현장에서는
아주 수동적인 지금 어린이로 만들고 또 학생으로 만들고 청소년 만들고 있죠. 자기도 아주 수동적으로 돼 있죠. 실은 또. 그래요. 우리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시켰는데 인문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을 해보는 것이에요. 다시 붉은 악마로 왔어요. 붉은 악마. 이것은 아까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요. 어느 나라 하여튼간 중국 인물인지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계속 한번 해나가 볼게요. 먼저 전제를 하고 갈게요. 치우춘왕이 도깨비예요. 치우춘왕이 도깨비인데, 자, 도깨비가 살았던 시대예요. 신시 배달국이라고 하고 구려국이라고 해요. 기원전 3898년,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약간 4700년 전이에요. 당기 2333년, 당군이 태어난 지금 연도죠. 근데 그것보다도 3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당군 역사라고 해요. 당군을 신화라고 했죠. 신화 역사가 아니라. 근데 다 역사로 인정이 됐어요. 지금 뭔가 근거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더 이상 식민사학자들이 버티질 못하고 여기까지 역사로는 인정을 했어요. 당군까지는 이제. 역사로 인정을 했지만은 아직 불완전한 당군이 딱 왕이 한 명 있고 고조선이 사라졌을까요? 당군이 딱 한 명만 있고 사라졌을까요? 거기까지 인정이 아직 안 됐어요. 당군 한 사람만 인정이 됐어요. 역사가. 47대 당군까지 있어요. 당군이라는 것은 왕의 어떤 지칭이죠. 제사장이었죠. 실은 제사장의 지칭이죠. 1대 당군부터 47대 당군까지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역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당군 시대, 지금 이제 조선 그 막 바로 앞에 있는 나라가 바로 구려국가예요. 치우천왕의 나라였어요. 치우천왕이 있었던 나라. 구려국의 14대 천왕이에요. 자, 이때 같이 살았던 주변 인물들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염제 신농이었어요. 염제 신농이 있고, 근데 우리 지금 치우천왕하고 같은 계열이었어요. 치우천과 같은 계열이었고, 친척이었어요. 친척? 치우천왕하고는 우리 동이족은 우리 민족의 처음이에요. 우리 민족 염제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같이 살았던 인물이 황제 헌원이에요. 헌원은 중국의 지금 인문시조예요. 우리나라 당군처럼 중국의 인문시조 하면은 황제 헌원이라고 했어요. 황제 헌원이에요. 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신농이 있고, 헌원도 실은 사기에서는,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동이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러든 어쩌든 중국 인문 시조로 지금 황제 헌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커다란 동양 최대의 고대사의 전투가 일어나요. 탕록대전이라는 전투가 일어나요. 우리 동이족이 처음이라 그랬죠. 우리 민족의. 뭐 그 이야기도 하는데 동쪽의 오랑캐? 동이족, 오랑캐 이자 써요. 오랑캐 이자는 활 공자를 써요. 가장 커다란 활을 활용했던 민족이에요. 동쪽에서. 우리가 양궁에서 하여튼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은 다 까닭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피 속에서는 가장 큰 활을 활용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동이족이죠. 중국에서는 동쪽의 오랑캐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여튼 가장 큰 활을 쓴 민족이었죠. 예. 황제가 그때 염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때였어요. 염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황제가 염제의 나라를 빼앗아가 버려요. 염제의 나라를 빼앗아가 버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치우천왕이 염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시
다시 나라를 찾아옵시다. 이야기했는데 영제가 힘이 빠져버렸어요. 고개를 흔들어 버렸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치우가 그러면은 내가 찾아오리다 하고 81명의 부족을 데리고 형제라고 표현이 됐어요. 81명의 형제를 다 소집을 시켜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탕록대전이죠. 10년 동안 전투가 일어나요. 10년 동안 전투가 일어나는데 73차례를 치우가 이겨요. 치우가 여기까지는 중국의 역사서와 우리의 역사서가 같아요. 73차례를 이겨요. 자, 여기까지는 같은데 74번째 전투에서 문제가 이제 일어나요. 지금 여기 써놓은 것은 지금 제가 중국 사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쓴 거예요. 이겼는데 74번째 드디어 전투가 일어났는데 황제가 이겨버렸다는 거죠. 중국 사서예요. 자, 황제가 이겼는데 황제가 중국 사서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황제가 모두 지고 말았고 하지만 황제는 그에 굽하지 않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 이야기입니다. 앙계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진압차를 만들어 앞세우고 따리면서 가뭄의 여신인 발과 맹수를 불러들여 싸웠죠. 결국은 황제가 치우를 이기고야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74번째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중국의 승자의 역사라고 했는데 승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치우를. 황제는 치우가 살아날까 두려워 몸을 5토막 내어서 따로따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황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매일 잠자리를 옮겨 다녔습니다. 치우가 죽은 뒤로도 백성들이 황제 말을 따르지 않자 치우의 모습을 깃발에 그려서 따르도록 했죠. 치우는 죽어서도 전쟁신의 모습으로 또는 철과 불의 신으로 남아 백성과 함께했습니다. 중국 역사서 이야기예요. 승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승자가 이렇게 써놨으면은 우리 역사서에는 결국은 계속 풀어져요. 73번을 이기고 풀어주고 다시 풀어주고 해서 결국은 황제를 신하로 삼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황제를 신하로 삼거든요.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있어요. 우리에서는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써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근데 역사서 어린이들 지금 머릿속에는 다 중국 역사서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세태에 비슷하기도 좀 하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은 앞에다 치우천왕을 그리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인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가장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역사학자들은 우리 거 아니라고 하고 있고 국민들은 우리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이들 이렇게 커오면서도 지금 어린이들은 또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또 이렇게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겠다. 근데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왜 중국에서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의 오랑캐였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죠. 중국의 오랑캐예요. 사마천 사기부터 해서 쭉 산해경부터 모든 도배가 다 돼 있어요. 최고의 중국 역사서에서는 최고의 오랑캐로 돼 있어요. 자기 인문 시조인 황제를 괴롭혔으니까. 그런데 1995년부터 중국에서 자기 인문 시조로 모시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왜 모든 역사서에서는 오랑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인문 시조로 모셔요? 왜 그랬을까요? 쫙 나왔죠.
고구려를 중국에서 고구려를 누구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 자기네 역사라고 해요. 고구려는 우리 역사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자기 역사라고 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인데 고구려가 우리는 아무 말도 않고 있을까요?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힘없으니까. 외교 문제가 나오죠.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도 단 한마디도 않죠. 95년부터 자기 조상님을 삼조당이라 그래요. 아까 우리 동이족이 처음 했던 염제, 그 다음에 치우, 그 다음에 원래 자기 조상으로 모셨던 황제 해서 세 분을 한꺼번에 모시면서 삼조당을 해서 자기 인문시조로 세 명을 같이 모셔요. 치우를 껴안지 않고는 고구려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고구려 지금 치우천왕이 살았던 나라를 구려라고 그래요. 구려는 고구려의 전신이에요. 높을 꽃자 쓰는 것은 수식어제예요. 우리 떡볶이 애들도 앞에다가 신자 하나 붙잡고 신 떡볶이 그럴 수도 있고 원조 떡볶이 해가지고 원조 하나 딱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죠. 고려라는 나라인데 구려라는 나라인데 앞에 고자를 하나 붙였죠. 고구려 수식어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원래 처음인 구려국의 14대 천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우천왕을 가지고 가버려야만이. 자, 지금 배달나라라고 했어요. 우리 배달민족 그러잖아요. 배달민족 그러는데 그 배달민족이 바로 치우천왕의 나라에서 나와요. 배달민족이라고는 식민사학자들도 우리를 배달민족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배달이 어디서 왔냐고 하면은 입을 다물어 버리죠. 구려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배달, 북부여, 고조선, 고구려. 지금 구려 국가를 구려에서부터 지금 치우천왕부터 가져가만이 엄싹 고구려를 가져가 버릴 수 있죠. 역사를. 구려를 가지고 가지 않고는 치우천왕을 가지고 가지 않고는 고구려를 가지고 갈 수가 없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좀 고민은 해봐야 할 부분이죠. 도깨비 방망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부터 나오네. 예. 좋아요. 그럼 일단 나온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요. 자, 또 문제 2번. 우리나라 도깨비 방망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기 홍두깨라고 하는 거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다둥이 방망이. 그 다듬이 빨래방망이죠. 빨래방망이하고 좀 다르죠. 빨래방망이는 우리 빨래 빨 때하고 저는 다듬이 방망이죠. 다듬이돌 방망이죠. 이거 소나무. 소나무에 저렇게 방망이처럼 하여튼 이렇게 혹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것을 부엉이방귀라고 해요. 그 다음에 4번 바늘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답일 것 같아요? 정답 없다. 정답 없다. 3번. 네? 부엉이방귀예요. 3번 답. 부엉이방귀인 까닭이 뒤에 안 나올 것 나오나? 안 나올 것도 같아서 제가 그냥 설명으로 해요. 저는 지금 현재 형태에 대해서 그래도 근거를 다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지금 아까 왜라는 어떤 그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도깨비가 처음 시작한 것은 4,700년 전 치우천왕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4,700년 동안이에요. 나는 이 싸우고 있는 것이 너무 못마땅해요.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그런 것이. 4,700년 동안 모습이 똑같을까요? 다르죠, 당연히. 그러죠. 결론은 다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4,700 우리가 이야기든 어떤 모습이든 역사도 바뀌어요. 가치관도 바뀌어요. 진리도 다 바뀌어버려요. 4,700년이면은. 근데 4,700년 동안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편협된 시각이죠. 아주
이것이 옳다라고 일단 주장을 해요. 한 개가 옳다. 아, 그러면은 두 개가 일단 우리나라 도깨비다.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답답한 이야기죠, 실은. 4,700년 동안 이야기인데 그것을 왜 단 한 가지로 규정을 짓는지. 지금 4,700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성격부터 모든 것이 다 변해 가죠. 자, 가장 소중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도깨비 뿔 이야기예요. 여기도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실상사 3층 석탑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제 곡성 이쪽에서 혹시 뭐 좀 보신 분은 계셨을 수도 있겠는데 실상사 3층 석탑에 이렇게 그 도깨비 모습이 뿔이 이렇게 나 있어요. 뿔 두 개가 확실히 보이고 그 다음에 도끼가 확실히 보이는 모습이에요. 뭐 그 까닭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도깨비의 모습들이 그림으로는 그려져 있지 단 한 점도 아까 한 점 뭐 그 비슷하게 있는 거 한 점 있다고 했는데 그거 빼놓고는 그림은 없고 우리 기물에서 많이 나타나요. 지금 귀화나 문고리 왕릉 저 모습 그래서 지금 이제 도깨비 뿔 이야기가 나오는데 치우 아까 뭐 이야기했던 치우 투구 지금 이제 투구 쓴 모습 보이죠? 그때 당시에 철기로 투구를 최초로 만들었었어요. 4,70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날 그때 전쟁은 뭘로 했어요? 청동기는 실은 전쟁을 못했단다. 너무 물렀어. 청동기는 그거는 그래요. 청동기는 물러서 장식품으로 했고 뭐 그런 형식이었지. 직접 전투에 참여한다든지 하기는 조금 너무 물렀어요. 그리고 다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고 했는데 그때 돌과 나무 등등 그 전투를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짜잔 투구를 쓰고 나타났어요. 괴물이죠. 동두철에 괴물이 나타난 거예요. 저런 모습으로. 그때 고대인들한테는 괴물이 나타난 거죠. 처음 봤죠. 철기를 활용해서 투구를 만들어 쓰고 그 철기 그면에서 투구에 저렇게 뿔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왜 뿔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또는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뿔이 없을 수도 있는데 라고 또 의문을 해봐야죠. 왜? 그것은 다시 그때 같은 계열에 살았던 수장이었죠. 염제신농이에요. 염제신농은 우리 동이족이 처음이었기도 하고 지금 치우 같은 계열의 그때 당시에 수장이었었고 신농은 농사의 신이었죠. 염제신농은 농사의 신이었고 우리가 염제신농을 지금 표현할 때는 동양에서는 소 머리에 사람 몸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염제신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사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소 머리 같은 경우 그 소는 그때 당시에 생산성, 뭐 영맹성,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상징적인 어떤 동물이었죠. 그래서 투구를 만들어 올 때 염제신농 소뿔에서 가져오는 거죠. 근데 염제신농은 어떻게 또 소뿔인데 잘 몰라요. 거기는 하여튼 농사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뭐 추정은 해볼 수는 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우리 도깨비 뿔은 소뿔에서 온다. 염제신농에서 온다. 치우의 투구에서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도깨비 귀화 있죠. 도깨비 귀화 있는데 그 귀화들이 여러 종류들이 많아요.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뿔이 딱 한 개짜리가 발견이 됐어요. 한 개짜리가 발견돼 있어서 우리가 고집은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우리나라 도깨비 뿔은 두 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개를 원칙으로 하되 고정화시켜서 두 개다. 무조건 두 개만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열어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도깨비가 아까 같이 변신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또 4,700년 동안 변화가 됐는데 하나로는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런데 단 뿌리는 찾고 가는 것이 좋겠다. 어디서 왔는데? 라고 하여튼 뿌리는 찾아보고 가는 것이 오늘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단 경청해 주시고 경청 한 척이라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